레거시 미디어는 죽었다. 기성 언론을 향한 비판의 말이지만 언론계 내부에서도 자조적으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기성 언론의 힘은 그러나 여전히 막강합니다. 기성 언론 스스로 이를 망각하거나 부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흘러 지나가 버릴 무도한 권력이 가짜뉴스 잡겠다는 미명 아래 언론을 노골적으로 탄압하자 위축되고 주저합니다. 방송에, 지면에 권력이 싫어할 이슈를 회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 보이는 문제가 다른 언론사에 보이지 않을 리 없습니다. 오공과 다를 바 없는 권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면 같이 파헤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대부분 외면하면 문제를 파헤치는 극소수 언론사만, 또 극소수 기자들만 다치게 됩니다. 언론사 하나는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결코 미약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미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종면의 뉴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목해볼 뉴스, 또 기억해두면 좋겠다 싶은 뉴스들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쫙 그어보는 순서입니다. 먹기 좋게 발라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네, 이종찬 광복 회장과 관련된 기사들이 여러 언론에 실렸습니다. 이종찬 광복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헌법을 몰라서 큰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만 이 얘기는 누가 했습니까? 네,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네,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판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 광복 회장인 이종찬 회장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한 가지 이건 무슨 내용이지 하는 대목이 있어요. 유인촌 장관 후보자한테 이 문체부 장관이죠.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분명히 해달라. 왜 굳이 유인촌 장관 후보자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편지를 보냈을까요? 궁금해서 기사를 들여다보니까 2008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08년 정부, 이명박 정부죠. 이때 문체부 장관은 그때도 유인촌 장관이었습니다. 그 문체부에서 건국 60주년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 등 비판 여론이 일었어요. 그랬더니 장관께서는,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이죠. 당시 장관은 광복 회장께 사과하고 건국 60주년 책도 걷어들이고 헌법의 임시정부 법통을 확실히 하는 책자 발간도 약속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찬 회장은 유인촌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청문회장에 설 경우에 당신만큼은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 2008년도 그때 얘기했던 바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종찬 광복 회장 보수 인사로 꼽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인 퇴행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에 들어갈지도 모를 유인촌 장관 후보자한테 확인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겁니다. 네, 이런 역사 인식 문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사람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이완용 두둔하는 발언도 최근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를 위대한 혁명이라고 한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12.12 반란, 구국의 행동이었다고 미화했어요. 이 5.16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서 육성으로 과거에 신원식 후보자가 했던 발언이 공개되니까 위대한 혁명입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공개되니까 국회에서 물었어요. 5.16은 군사 반란이냐 혁명이냐. 그랬더니 5.16에는 혁명적인 요소가 있다고
아직도 본인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5.16은 군사 정변이에요. 쿠데타. 그런데 국방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5.16에는 혁명적 요소가 있다고 국회 질의의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언 하나를 한겨레 신문이 찾았어요. 신원식이 2019년에 한 발언입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도 일제보다 행복했겠냐. 이 인식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친일 매국 사관 아닙니까? 친일 매국 사관. 네. 이완용 두둔한 게 4년 전이에요.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대한제국 독립 못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 지금 이 사람이 한 얘기만 놓고 보면, 이런 망국적인 이 망언들을 놓고 보면 마치 일본의 극우 세력이, 제국주의 세력이 한국을 접수하려고 침투한 것 같아요. 일본 가서 사는 것이 본인에게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단독 인터뷰라고 진면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 면에 걸쳐서, 일면과 여러 면에 걸쳐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요. 제목 보시는 대로 탄핵에 대한 입장,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또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 최서원 씨의 국정 개입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책임은 있다. 이 정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어요. 안보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 다행이었다. 얼마나 다행이었으면 하늘이 도왔다고 얘기할까? 그렇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그 중요한 안보적인 일들은, 안보 관련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사드 나오고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나오고요. 여기에 위안부 합의가 있습니다. 2015년에 한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그래서 무슨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본인의 입장들과 당신들의 입장들과 다르다는 그런 입장도 내고 반발했습니다. 근데 정부는 의견 수렴해서 했던 거라고 밀어붙였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했어야 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해당 부분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합의의 결과물로 만들어졌던 화해치유재단을 이제 해산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매우 비판합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그런 확고한 판단 하에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저희 매회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한국경제에 이 기사가 실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경제 어제자 기사이긴 합니다. 17년 전에 DC인사이드 아시죠? DC인사이드 우회 상장 사기극이 있었는데 이때 관련 회사의 사회이사가 누구였냐? 김행 후보자였다. 이 내용을 한국경제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도 참석 안 했다. 참석 안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회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짐작해 하는 부분이에요. 위키트리를 창업하고 주식을 맡겼다가 또는 매각했다가 다시 되사서 경영진으로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23명에 대해서 일부 수당을 미지급하는 임금 체불이 있었고요.
2018년도 해외에 연수가 있었는데 김행 후보자가 그때도 이제 회사 급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때도 3건의 체불이 있었다. 총 26건의 임금 체불이 있었다. 이 26건 중에 23건은 최근 사례입니다. 그런 위키트리. 조금 전에 김행 후보자가 2013년도 청와대 대변인 가면서 주식을 처분했다가 나중에 되샀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분 가치가 무려 79배로 늘었다는 어제자 동아일보 기사도 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두 기사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보신 대로 동아일보도 한국경제도 또 얼마 전에는 뭐 조선일보도 이렇게 김행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하는 매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내용들도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 뭐 곤혹스럽겠죠. 그런데 이쯤 되면 뭔가 반성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던가 아니면 사퇴하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는데 본인은 여전히 억울하답니다. 하늘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을 보면 가짜 뉴스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본인을 마녀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죠. 여당 의원이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합니다. 검사 출신인 이 김 의원은 주식 파킹, 통정 매매 의혹이 있으니 이는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억울하다는 김행 후보자 그리고 수사를 받고 사퇴해서 수사를 받으라는 김웅 의원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늘 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번 팩트, 사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너무 가짜 뉴스가 쏟아져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상당히 고민하고 어떤 기사들은 대응할 가치조차도 없더라고요. 제가 열흘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열흘 전에 그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열흘 만에 마녀가 된 것 같아요.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나와서 뭐 갑자기 하늘 좀 쳐다보세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예. 지금 언론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라는 게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예. 도대체 우리 당의 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도대체 그동안 우리가 가짜 뉴스 척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됩니까? 예. 부끄럽죠. 네. 이 마녀가 된 것 같다는 얘기가 저는 언론이 본인을 마녀로 만들었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보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네. 경향신문 칼럼 하나 보겠습니다. 한동훈은 무엇이 중요한가? 셀럽놀이가 중요한가? 인사검증이 중요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경향신문의 칼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사는 검증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한 그 조직에서 합니다. 그 조직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고요. 청와대에서 하던 걸 법무부로 떼오면서 뭐 법무부 비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와 무관하게 어쨌든 인사검증 책임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상관이라고 한동훈 장관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출범하고 인사검증을 하는데 지금 여러 문제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정순신 변호사 기억할 겁니다.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했죠. 왜? 아들 학폭 문제 때문에. 이거 못 걸러냈어요. 작년 인사정보관리단 출범하자마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검증했습니다. 송웅열이라는 사람이 국민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6일 만에 사퇴합니다. 왜? 후보자가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걸러내지 못했어요. 걸러내지 못했는지 알고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했는지 여하튼 지금 말씀드린 두 사례는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검증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이 칼럼은 묻고 있어요. 한 장관이 야당 조롱과 국회 스태핑과 셀럽놀이에 열중하는 사이에 인사검증 같은 본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런 식이면 장관직 버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한동훈 장관이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위키트리 그 임금 체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나라 경제 전체가 매우 어렵다라는 진단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것을 입증해주는 통계 하나가 더 정부에 의해서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체불의 규모가 전년 동기, 지난해 동기보다 30% 늘었다고 합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2,615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확히는 29.7%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나라의 살림살이, 재정은 어떤가요? 세수 펑크 규모가 59조 원이라는 거 보도가 꽤 됐습니다. 세수가 펑크난 거예요. 잘못 계산해가지고 덜 거친 거예요. 이게 GDP 기준으로 3%를 넘기게 되는 재정 적자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지금 사설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최후의 방어선인 건전 재정 약속을 지켜라. 네. 조선일보도 지난 토요일자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수 구멍, 아까 세수가 59조 원 펑크 났다고 했죠. 세수 구멍 메우는 데 쓰인 외환 보유액 400억 달러.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외환 보유액이 직접 쓰인 거라기보다는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는 게 있죠.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기금입니다. 그 기금은 달러가 강해질 때, 요즘처럼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풀어서 원화로 회수해 옵니다. 그래야 이제 원화 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외국환 평형 기금이에요. 이제 지금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달러를 계속 내다 팔았고 기금에는 원화가 쌓였습니다. 그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이 세수 구멍에 대한 조선일보의 평가와 비판. 세수 구멍을 이런 식으로 메우는 걸 묘수라고 누군가는 주장하지만 경제엔 묘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젠가 대가를 치른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러면서 외환 보유 달러를 판 돈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돼요. 다음에 보실 기사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조선일보가 웬일로 이런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가 했는데 그러면 그렇지라는 반응이 나올 법한 기사들로 오늘 신문이 도배됐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기사는 1면에 실린 기사고요. 6면에 이렇게 한 면을 다 털어서 여러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기사예요. 상속세. 근데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영국이 단계적으로 폐지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영국 집권 보수당이 추진한다는 겁니다. 영국 총선을 앞두고 영국 보수당이 영국의 수낙 총리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여론까지 소개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영국에 관심이 많았는지. 네. 드디어 이제 한국으로 연결이 되죠. 한국은 상속세가 과도하다. 그래서 오너가 적극적으로 주가를 안 올린다. 기업같이 안 올린다는 얘기예요. 상속세 때문에. 정말로 그래요? 상속세 무서워서 돈 안 법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 상속세 최고 60% 사실상 세계 1위다. 세제 개편 논의는 잠잠하다. 그러니까 상속세 깎으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아니 지금 세수 감소가 왜 일어났습니까?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이런 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요. 윤석열 정부가 세제 개편하면서 월급 생활자, 봉급자들 감세 효과 누릴 거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세금 더 올랐다잖아요. 세수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류층, 재산 상류층의 세금은 깎아주고 밑에 중산층 이하는 올라가는 상황. 근데 정부 재정은 펑크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에 위에 있는 사람들,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또 깎아주는 걸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사 쓰면 안 되죠.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밑줄짝 이 기사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호라는 사람 이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이맘때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1년 전에 행안부가 경찰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죠. 그래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다.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 속에서 경찰국이 출범을 했고 경찰국장, 첫 경찰국장으로 김순호 씨가 낙점이 됐어요. 이 김순호 경찰국장 당시 지금은 경찰대학에 학장을 하신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 과거 논란을 제기했어요. 밀정, 프락치 이런 의혹들이 제기됩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밀정, 프락치 그러니까. 네, 실제로 독재 권력 하에서 프락치들이 있었습니다. 김순호 씨가 과연 프락치였나? 50대 지하 노동 운동을 했던 김순호 씨가 어느 순간 잠적하고 동료들을 팔아넘기고 그 이후에 그 공로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작년 여러 언론에 의해서 제기됐어요. 관련 보도를 오마이뉴스, 중앙일보, JTBC, YTN, MBC 등 여러 매체에서 다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순호 당시 경찰국장은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이 프락치 의혹을 비웃듯이 작년 말에, 작년 12월에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 아래는 작년에 나왔던 기사들이고 위에 있는 이 기사는 오늘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 김순호 당시 국장이 지금 1년 정도가 지난 마당에 이제 와서 그 당시 자신의 프락치 의혹과 관련돼서 쓰였던 자료들이 불법 유출된 것이다. 수사해 다오라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친정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김순호 씨의 대학 동기인 A씨 자택 차량 휴대전화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들, 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그다음에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이런 기관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김 전 국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론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김 전 국장이 한 얘기입니다. 언론 책임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언론의 책임. 그래서 언론 탄압이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라고 경향신문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전방위로 언론에 대한 압박 탄압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밑줄착 여러 기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쭉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군사 쿠데타 미화, 또 이완용 옹호 발언으로 자격 논란을 빚고 있는 사람이죠. 2019년에 이렇게 발언한 것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겠냐. 네. 이런 망언을 한 사람은 누구?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좀 더 키울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안보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다 하고 감옥에 갔다. 참 다행이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그 합의를 여전히 정당한 합의였다고
무산시킨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30% 증가한 것 체불임금. 네, 2,600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 끝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경찰국의 첫 국장, 프락치 의혹을 샀던 사람, 지금은 자기 자료 빼낸 사람들 찾아내달라고 고발한 사람 누구요? 김순호.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씹어 드셔야 될 기사들 발라드렸습니다. 지금은 발라서 버려야 될 기사들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사, 조선일보 기사예요. 야권 인사가 이화영에게 위에서 옥중서신을 써달라고 한다. 진술을 번복해라 라고 요구했다는 기사입니다.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화영은 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쌍방울과 경기도 사이에 있었던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이화영 씨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또는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는지 이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씨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다가 구속된 이후에 보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내 번복합니다.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하고 번복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도 시점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입니다. 그 새벽에 이 기사 판사 보라고 쓴 것인지, 그러니까 제 법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이것처럼 분명해 보이는 기사가 없어요. 조금 더 속속들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주장을 지금 단정해서 보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고. 여기는 지금 따옴표가 없잖아요. 따옴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진술 번복을 야권에서 요구했다고 지금 단정하고 있어요. 그럼 근거, 뭔가 객관적인 물증이 있겠죠? 그게 당연하겠죠? 기사 내용입니다. 뒷받침할 물증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네.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뒤에 나오나요? 그중 하나가 이 대표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 번복을 해달라고 요구한 녹음 파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면회하러 가서 이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고 지금 조선일보가 단정하는데 그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고 단정했을까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부터 전달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육성이 담긴, 이 대표 육성이 담긴 파일도 오늘 실질심사에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니, 전해졌다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는 기사를 쓸 수 있는지, 도대체 기사의 ABC는 알고 있는 건지. 자, 이렇게 전해진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일 수 있다 없다. 가능성은 있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걸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기사를 이 중요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당일에 보도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 법정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기자 이름들 언급 안 하는데요. 방극렬 기자, 유종헌 기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사를 확인되지도 않은, 확인됐으면 확인됐다고 써야죠. 이런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당일이라도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전해진 거잖아요. 검찰이 전해준 거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받아먹어라 토스 기사입니다. 옛다 받아먹으라고 하니까 넙죽 받아먹은 거예요. 예? 옛다 주니까 넙죽 받아먹은 기사가 이겁니다. 네. 아까 그런 기사에 현혹되면 안 돼요. 만약에 증거가 있으면 검찰이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밝혀지면 보도하면 돼요.
이재명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으면 증거로 얘기하면 됩니다. 전해졌다고 하면서 단정하고 그걸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피를 흘렸답니다. 네. 자, 행정부 수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코피를 흘렸으면 건강 문제가 뉴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신문 기사들, 여러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기사들은 제가 다 가져왔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언론사들 다 호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코피 흘린 것에서 대통령의 노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쓰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하나. 국민일보. 네, 국민일보가 어떤 제목을 썼는지 보십시오. 국민일보. 코피 흘린 윤, 엑스포 몸 던져 뛰면 우리 것이다. 대통령이 몸 던져 뛰자. 내가 먼저 뛰고 있을 테니까 다 같이 뛰자. 자,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국무회의 도중 코피 흘린 윤, 몸 던져 뛰면 우리 것. 똑같은 멘트죠. 자, 몸 던져 뛰어야. 조선일보, 몸 던져 뛰면. 중앙일보, 몸 던져 뛰면. 동아일보, 몸 던져 뛰면. 네. 한국경제, 몸 던져 뛰면 우리 것 된다.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발언을 코피와 함께 실었어요. 이걸 이 많은 언론사의 보도 방향을 이렇게 일치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건 뭔가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다 따라간 거죠. 이 많은 언론사들이, 소위 말하는 중앙 언론사들이. 이 한국경제 볼까요? 연일 강행군에 비슷한 내용들이 뭐 안에는 들어 있겠습니다만 굳이 이 부분을 제목에 뽑아낸 한국경제가 원탑입니다. 자, 이런 기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게 내용 가지고 첨삭할 수 없고요. 이거 다 그냥 다 찢어 버려야 돼요. 이런 신문 기사들은. 아, 이거 사라져 버리는군요. 네. 찢어 버려야 됩니다. 이런 기사들은. 어제 이 시간에 천공과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다가 오늘 이어서 설명드린다고 예고해 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교롭게도 천공이 말한 것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이 묘하게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여러 건이 있어서 이게 설마 하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어제 설명드린 영부인의 김건희 여사의 외교 행보가 이제 왕성해진 부분, 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일정이 차질을 빚었던 부분, 그리고 또 자립준비 청년 방문하던 날 천공이 하필 또 관련된 얘기를 한 거, 또 올해 6월에 천공이 국정원 물갈이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얘기, 1급에서 3급까지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뒤에 나온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국정원이 1급에서 3급까지 이 물갈이에 준하는 그런 인사들을 했다는 것이 보도로 확인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제 말씀드렸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용산시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용산이 뭔가 중심지가 되는 듯한 분위기고, 자, 그리고 대일 저자세 외교. 왜 일본과 관련된 외교 문제에서만 이렇게 저자세인가? 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는 친일 식민사관, 뉴라이트 사관이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먼저 이 용산과 관련된 천공의 과거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화의 메카를 만드는 공원을 세워야 된다. 문화공원.
용산 그 기지 요거는 하나도 다른 거로 손대면 안 되고 문화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를 앞으로 일으킬 그 장소를 지금 마련해야 되는 게 거기 딱 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용이 어떻게 와요? 용은 그냥 오면 쓸모가 없어요.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여의주가 뭐예요? 법이에요. 인간한테 살아가는 사람한테 최고의 사람을 용이라고 합니다. 용. 그래서 12지에다가 용을 갖다 제루에 올려놓은 거라. 네, 뭐 용산을 문화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용이 와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저 발언이 대통령실이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무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이 용산 문제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윤석열 시대의 친일 의심 사례, 여러분들 이미 여러 가지 그 의심스러운 일들을 이미 겪고 있어요. 일본이 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오히려 홍보하고 두둔하는 입장을 보일까요? 이상하죠. 미국이 지금 뭐 한미일 그런 군사훈련 동해상에서 열리면 일본해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이 물었더니 미 행정부,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표기한다고 답했어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친일 식민사관이 의심스러운, 사실상 뭐 의심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윤석열 정부가 등용하고 있잖아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완용을 두둔하고 대한제국이 존속했어도 일제보다 행복했겠냐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헌법 전문가 배치되는 발언을 해요. 위안부 매춘 모른대요. 청문회장에서 한 말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여전히 진행 중이죠. 문화단체를 앞세워서 심지어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상까지 옮기려 한다는 그런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 우파 문화단체가 최근에 창립을 했는데 여기 창립 발표문에 보면 세종과 이순신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조선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는 대한민국 상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실제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개, 돼지는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했고요. 그 단체가 창립하는데 여당 대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역사 왜곡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어요. 주일 대사관에는 외교부가 일본을 향해서 내놓는 항의 성명들을 일본어로 게재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 보라고. 그런데 그거를 게재를 안 해왔어요.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또 일본 군함도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 희생자를 기려야 할 곳에서 일본은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유네스코가 2015년에 유산으로 인정해 줄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는 홍보를 해라. 희생자 기리는 노력을 해라. 그런데 이후 몇 년 동안 진행된 상황을 우리 언론이 취재했더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문제가 없었다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홍보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윤석열 시대에 보이는 이 친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최근 것만 정리해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23년인데 그래서 천공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천공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분단을 한 것도 일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올 이 환경이 됐으니까 오는 거고, 너희들이 노력을 해갖고 모르게 갖췄던 힘을 갖췄으니까 이걸 이기내는 거고, 우리는 당했고. 그래도 지금 어떻게 됐든 다시 살아나갖고 우리는 힘을 갖춰갖고 이제는 당하지 않을 만큼 일어서시면 됐지. 이제는 피의식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일본은 말이죠,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한 사람만 나와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기운이 일어나는 민족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이에요. 이웃에 그러한 사람들을 놔놓고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뭔가 세상에 못 일어난다? 대한민국 사람들 덩신 아니에요? 일본하고 손만 잡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습니다.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영상 틀기 전에 이렇게 불쾌함을 느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 내용 중에 또 비속어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이걸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천공,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부가 가깝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공과의 관계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궁금해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에 만났던 적은 있다고 인정한 바가 있어요. 그게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토론회 때, 그때 유승민 당시 후보자와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몇 번 봤지만 연락을 끊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TV 토론회에서는 토론이 끝난 다음에 두 후보자 간에 실랑이가 있었다는 보도가 동아일보에 의해서 나왔죠. 이 당시에 둘이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실랑이를 벌였던 이유는 역시 천공입니다. 유승민 캠프에서 당시 입장문을 내놓은 걸 보면 토론회 직후에 윤 후보가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은 천공이요. 정법 유튜브를 보라. 정법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캠프의 입장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짐작할 뿐이에요. 자,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 양쪽의 관계를 지금은 이 정도로밖에 추정을 못 하는데 그동안 천공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왔을까요? 일부 언론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친분은 있는데 친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는 내가 왜 알게 됐느냐 하면 이 유튜브에서 내가 너무 좋다고 이걸 보기 시작한 것이 3, 4년 봤나 봐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정법시대조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좀 선생님을 만나뵐 수 없느냐. 그쪽에서 연락이 왔군요. 그걸 보시고. 와가지고 그래서 정법을 공부하면서 많이 도움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만날 때가 된다라는 건 직접 뭘 물을 게 있을 거다. 날을 잡아서 내가 만나 주겠다 해라. 네네네. 요래 해갖고 인연이 된 거예요. 차도 한잔 할 때 있고 식사도 같이 할 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게 뭐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이야기하면 이 안 풀리는 원리 같은 걸 내가 풀어주죠. 강의 내용도 좋고 너무 좋다고 내한테 말씀을 항상 하신 데가 있었으니까 고맙다고. 그리고 진짜로 스승님이라고 스승님인데 뭐가 그렇게 제가 만나는 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셨으니까. 네, 어디까지나 천공 쪽의 주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겠어요. 스승님으로 불렀다는 얘기, 계속 만나자고 했다는 얘기, 이런 거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뭐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이거 실제로 국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 왜 이렇게 공교롭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존재하는 그런 의혹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스픽스의 신입사원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슈의 요점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스픽스의 신입사원 한우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라고 아세요? 네, 인터넷에서 자주 접했습니다. 자주 접했어요? 네. 그 위키트리가 누가 만든 건지도 알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키트리를 만든 사람이 지금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 김행이라는 분인데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지금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유명해졌지만 좀 안 좋은 일로 유명해졌어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김행 후보자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의혹 가운데 하나는 이분이 갖고 있던 위키트리 관련 주식이에요. 그걸 이해하려면 일단 백지신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설명을 좀 더 쉽게 하려면 이 백지신탁 들어봤어요? 그 백지수표의 백지인가요? 예, 맞아요. 이게 신탁은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지는 일임한다는 뜻이고 아무것도 안 쓰고 네가 해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제도로 있어요. 법적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높은 사람이 되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신탁해야 돼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도입되어 있는 제도예요. 이해충돌. 고위공직자는 힘이 세잖아요. 네. 권한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회사, 여기를 위해서 뭔가 슬쩍 노력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를 맡기거나 처분하고 공직에 나가야 돼요. 되게 좋은 제도죠. 네. 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뭐 배우자, 아들 이런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초과분을 매각하거나 아예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백지신탁을 해야 돼요. 이게 백지신탁 제도예요. 이 신탁기관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기관에 갖다 맡겨야 돼요. 못 팔면. 그러면 신탁 후에 60일 이내에 팔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 번 이렇게 맡겨버리면 그걸 끝이에요. 본인과 이해관계자는 처분에 관여하지 못해요. 가격을 얼마로 해달라, 자료를 달라 뭐 이런 거 관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팔거나 아니면 여기에 맡겨서 그냥 팔리게 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이게 수탁기관에서 내다 팔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사가. 그러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 끝난 다음에 찾아갈 수 있어요. 자, 백지신탁 이해됐죠? 네. 네. 자, 이 김행과 백지신탁 이와 관련된 의혹을 이해하려면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백지신탁 개념 이제 이해했어요. 네. 아까 김행 씨가 위키트리를 창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주식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13년도에 이 사람은 청와대 대변인을 해요. 높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백지신탁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백지신탁 안 하고 팔았어요. 공동 창업한 사람한테도 팔았고 일부는 시누이, 자기 남편의 누나 그리고 남편의 50년지기 친구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인척하고 지인한테 판 것 문제 없을까요?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문제 없지 않나요? 공부가 잘 됐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려면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자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입증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신탁하지 않고 파는 거예요. 네. 자, 핵심은 그래서 통정매매예요. 둘이 짜고 거짓으로 거래를 한 건가.
이 통정 매매를 할 목적은 뭔가 의심해 볼 만한 부분 이거예요. 자, 위키트리를 창업했어. 내 회사야. 근데 공직에 나가고 싶어. 근데 이 주식 팔아야 돼. 또는 백지 신탁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죠. 네. 누가 사가면 말짱 꽝. 그래서 공직에도 나가고 싶고 이 주식도 갖고 있고 싶어. 그래서 나랑 잘하는 사람한테 잠시 맡겨두는 그런 식으로 통정해서 매매하는 것. 그런 의심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의심 수준으로 그치면 안 되죠. 네.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근데 통정 매매로 볼만한 사정이 하나 더 나왔어요. 청와대 대변인 끝마치고 또 다른 공직도 끝마치고 다시 되샀어요. 그러니까 맡겨놨다가 다시 찾아갔다고 의심할 만하죠. 네. 근데 그것도 여전히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의심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얼개입니다. 여기 하나 더. 자, 이런 의혹과 별개로 통정매매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해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다. 공직자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에 나온 여러 최근에 보도된 기사들에 나온 김행 후보자의 해명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우이한테도 매각했고, 그렇죠? 네. 남편 주식은 또 50년 지기 남편 친구한테 팔았다. 그랬다가 둘 다 되샀어요. 자, 여기에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18일에 뭐라고 했냐면요. 9월 18일에 2013년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 아까워서 팔 수가 없었다가 아니라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창업한 사람한테 100% 넘겼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후보자 지분, 그러니까 김행 씨의 지분은 공동 창업자한테 100% 매각한 게 맞는데 남편이 갖고 있던 지분은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신우이가 떠나준 것이다. 신우이가 사준 거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백지신탁. 그렇죠. 우리 한우주 씨 지금 이제 뉴스 막 배워가는 사람도 아는데 이 기자 출신이라는 김행 후보자가 이걸 모른다? 청와대 대변인 하는 사람이?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첫날하고 둘째 날 얘기가 달라졌죠. 네. 처음부터 신우이한테 팔았다고 얘기했으면 그래도 좀 믿어줄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 친구한테 판 것도 이때 얘기를 안 했어요. 뭔가 숨겼다가 자꾸 들통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지분을 다시 되찾은 다음에 가치가 무려 79배로 증가했다는 기사까지도 나와요. 그랬더니 김웅이라는 국민의힘 의원, 여당 의원이 수사받으라 그래요. 자진 사퇴하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배운 통정매매, 주식 파킹, 잠시 맡겨놓는 거. 이건 수사 대상이라 당당하게 수사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이런 보도들, 이게 정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 편으로 혹시 의심받을 수 있는 언론들, 그렇게 보이는 언론들 네. 보도 잘 안 해요. 근데 동아일보 비교적 열심히 보도하고 있고요. TV조선도 이 내용을 보도했어요.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도 수사받으라고 자진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김행 후보자가 지금 굉장히 뭔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렇게 뭔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어째서 후보자로 지명이 된 걸까요? 그러게요.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는 이게 국가 시스템이잖아요. 네. 정부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지명하고 싶어도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검증을 옛날에는 청와대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법무부에서 해요.
정확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해가지고 그걸 법무부 장관 밑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힘이 세진 거죠. 네. 힘이 세지면 의무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자예요. 상관이에요. 거기서 검증을 잘 못한 거예요.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의혹들이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근데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것들을 모를까요? 그게 의문이에요, 저도. 근데 자, 그 의문은 그 의문대로 두고 네. 이제 오늘 쪽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잘 이해하셨는지. 네. 오늘은 이 삼지선다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보유 주식을 백지 신탁 또는 매각해야 하는 고위공직자, 김행 후보자 같은 네. 이런 사람들은 신탁하기보다는 매각을 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사려하지 않아. 아무도 사려하지 않았다고 김행 후보자가 얘기했죠. 그게 정말이라면, 아무도 사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시스템 하에서 합리적일 것인가? 1번, 백지 신탁한다. 2번, 계속 보유하겠다며 행정소송을 낸다. 3번, 신우이에게 판다. 백지 신탁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신우이 아니고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너무 쉬운데 어렵게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2번 지문에 나와 있는 계속 보유하겠다며 행정소송을 낸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생겼어요.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실제로 행정소송을 냈고 먼저 낸 감사원 사무총장은 소송에서 졌어요. 이제 신탁하거나 팔거나 해야 돼요. 아무튼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김행 후보자 위키트리 주식을 신우이 등에게 팔았다고 했죠. 네. 그랬다가 다시 샀어요. 이와 관련해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뭐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하더라고 합니까? 통정매매요. 딩동댕. 네, 정답을 적어 놓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통정매매. 마지막. 인사검증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에 있으며 이 조직의 상관은 누구? 한동훈 장관. 맞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문제를 조금 난이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마쳐도 되겠죠? 네. 네, 오늘도 다 맞추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통신문 발송해 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통신문 내용은 지금 페이스북 이용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캠페인, 운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접속 거부 운동, 페이스북에 접속하지 말자 하는 운동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페이스북 측의 게시물 무단 삭제에 항의하는 취지입니다. 페이스북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나의 게시물이 무단 삭제됐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실 겁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만 자주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는 분들 제 주변에도 있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시에 외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외놈은 이제 일본 사람들 가리키는 거죠. 일본을 욕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혐오적인 표현이라 그 게시물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경우, 그렇게 임의적으로 혐오 표현 판단을 하고 무단 삭제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 표현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검열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제안한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제안하는 운동의 내용은 이겁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죠. 10월 3일 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페이스북 접속을 거부하자.
로그 아웃 원 데이라는 슬로건으로 페이스북 접속 거부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지에 공감하시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노정면의 뉴발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